나머지는 자유롭게 좀 논의했으면. 네,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잘 들리시죠? 지금 잠깐 녹화가 끊겼던 것 같은데요. 터키와 오르안 파묵을 엮어서 생각해보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터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동양, 서양과 동양 양쪽에 뒤섞였고 충돌하는 공간이었죠. 오르안 파묵이 개인은 어땠냐면 이스탄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서양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스탄불 출신이고 이스탄불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서로 이질적인 면에서 갈등을 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변방과 모방의 어떤 소용돌이에 있는 곳인데 지정학적 위치이고 또 파묵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터키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한쪽에 치우쳐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터키인 것이죠. 오르안 파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태어나서 서양을 문학을 하는 사람은 세계를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세계적인 문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세계적 문학이 되려고 한다면은 서양의 문학과 동양의 문학, 더 넘어서 세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양분을 얻은 존재가 훨씬 더 다가가기가 편하다, 용이하다, 갈 수 있다. 파묵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어쩌면 파묵이 깨달은 것은 그거일 것 같아요. 나는 변방의 존재라고 자격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방에서 내가 새로운 중심을 꾸리면 전혀 새롭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깨닫는 과정이 파묵의 작품 세계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파묵이 계속 얘기했듯이 파묵이 생각한 작가는 사실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보상체계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묵은 자기 스스로가 글을 쓴다는 사람이 자기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민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 편향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최대치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렇게 나를 고립시키고 희생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길이 진정한 작가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과정의 얘기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그 과정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작가의 자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변방과 중심에 대한 키워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때가 되었지요. 결국 변방이라는 느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내가 외곽에 있다는 느낌,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화두는 이 감정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있다는 것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다수는 중심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인싸죠. 중심에 있어서 그들끼리 즐겁고 나처럼 아웃사이더, 아싸는 밖으로 밀려나가서 소외감 느끼고 있는 건가? 근데 판목이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호할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변방에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터키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쩌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아마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느끼는 어떤 소외감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리고 끝없이 내가 다가가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그 중심을 향해서 내 인생을 모두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파묵이 말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변방에 있는 소외감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하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특별한 거라고 말을 했던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스스로 인식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방과 진정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검은 책이라는 책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방과 진정성의 상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게 탄생을 할 때 어떻게 탄생이 될까? 창조의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단계에서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한 다른 사례들, 선례들의 일부분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합된 방식들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어느 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모방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근데 여기서 그친다 그러면은 사실 여느 다른 쪽 사람이니까 다 마찬가지일 텐데 파묵의 모습에서는 느껴지는 것은 이 진정성이 또 다른 폭력이 되는 메커니즘이 발견돼요. 사실은 다른 것들을 모방해 가면서 그 이음새가 매끈하게 시미스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오리지널티로 통용되게끔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모방의 모습들이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긍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할 텐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기준 또 하나의 진정성은 또 다른 어떤 모방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멸시와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진정성을 만들어내라는 강요로 또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들이 이제 검은 책에서 보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그런 고민과 번뇌가 나타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오르한 파묵은 아버지의 여행 가방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 그리고 자신의 문학 세계,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 어울리는 텍스트가 나왔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라는 이 에피소드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또 다른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존재는 오르한 파묵에게는 작가의 삶을 동경하게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자신은 작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소중한 존재지요. 작가의 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신뢰하고 또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이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른 시기,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오르한 파묵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서 보니 아버지가 자신이 쓴 글이라고 보이는 글들 수준 이하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작가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 그건 자기에게 하나의 위협이고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이 작품의 세계를 갖기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아버지는 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걸 얻어냈다? 그것은 오르한 파묵의 인생을 승두리째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변방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리적으로요. 또 실제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보편적인 이중 태도가 사실 여기 드러난다고 보여요. 파묵이 특별히 불효 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안 그러신 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저 자신의 모습이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윗세대,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뭐 나이에 꼭 국한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앙망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추월을 했어요. 물론 제가 느끼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태하는 저의 태도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벗어내야 될 낡은 껍질처럼 대하는 감정이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 저열한 어떤 그런 감정, 그 본능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가방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쭉 풀어냈다면 앞에 있는 세 개의 꼭지는 마지막 꼭지는 여행 가방입니다. 왜 여행 가방일까?
실제 여행 가방이니까 여행 가방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여행 가방의 의미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즉 안락한 현실을 떠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세계로 잠깐 다녀오는 게 여행인 것이죠. 파묵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그쪽으로 맞췄지만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이지만 이 아버지는 내적 갈등을 계속 겪으며 평생을 사셨을 거예요. 어떤 그냥 부유한 사업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 한 번씩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참을 수 없게 되면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거죠. 그 작가처럼 잠깐 살아보는 며칠을 살다 오는 거죠. 여행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작가의 길로 영원히 떠날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왜 가방일까요? 그런 이상의 세계에서 안락한 현실로 되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돌아왔다면 사실 그 여행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가져왔죠. 가방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가방 안에는 무언가 들어있고 그 무언가는 여행에서 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혹은 추구한 혹은 얻어낸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방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가 생의 어떤 마지막 끝자락에 자기 아들에게 선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모두도 그렇고 특히 독서 모임 하는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마음속에는 이런 여행 가방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끔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무게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남겨놓고 싶은 간절한 소망 어떤 그런 것들이 가방으로 대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민성님이 니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리고 보이전님이 기업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어떤 그 가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추구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들이 제 컴퓨터에 있고 제 블로그에 있고 또 많은 저의 흔적들이 어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 대놓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사실은 나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일 테고 아버지에게도 여행 가방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줄 수 있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 타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행복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또 소진돼 버렸는데요. 한시 되기 전까지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제시한 화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전반적인 느낌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먼저 민성님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이신 것 같던데 의견 청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나요? 네, 저 의견 네. 해볼게요. 네네. 저는 내용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 파묵이 보셨던 아버지의 삶이 정말 아버지의 삶이었을까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아버지는 네, 더 행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시면서 뭐 작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큰 로망이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떠나서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이 물론 스스로 고통스럽게 글을 쓴다라고 고백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위대해진 걸 봤을 때 네, 이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네, 저는 이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라는 것들은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그려낸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 작가의 시야와 세계관을 그려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외부의 실제와 그 주관적 인식은 많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얘기하셨던 주변부와 중심부에 대한 키워드, 그거에 대한 뭐 반론, 이런 얘기들은 완전히 동의가 돼요. 네,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요즘은 특히나 점점 더 대중적인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좀 무겁고 어렵고 진지한 글들을 읽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렇게 하드를 제시해 주시고 또 스스로를 주변부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심부에 계신 분이 요즘은 사실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피크 요셀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네,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자기 희생적 삶, 즐기는 삶, 네, 오히려 되게 밀레니얼과 뭐 MZ 세대에 비춰지는 삶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쭈루룩 나와서 네, 뭔가 곱씹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네, 맞습니다. 동광님이나 민성님은 어떠십니까? 저 중간에 잘 못 들어서요. 아, 네네. 아버지 근데 여행 갔어요? 네, 아버지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입니다. 네, 아, 제가 중간에 못 들어서 여행 많이 네네. 다니셨구나. 되게 재밌게 사셨네. 재밌게 사셨어. 네, 저는 맞습니다. 아버지라는 네,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그 네. 아버지라는 개념이 뭐 나쁜 쪽으로 다르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으로 느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절대자, 신, 뭐 이렇게 느끼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최근에 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전 하여간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예. 아, 네네. 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예, 충분히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다들 자기만의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뭔가 음, 서로 어, 자기만의 관점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길 바라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 연설문, 사실 제가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길지 않아서 발제 준비하면서 한 3번 정도 제가 읽었고, 그럼 총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는데,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게 좀 보이는 참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파묵의 어떤 그 생각의 자세가 가장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그냥 깊게 바라보고 의미를 찾는 어떤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그의 솔직함에 굉장히 매료되었고요. 내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느꼈다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 솔직한 감정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약적이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도 현실과 멀어지는, 덧대면 덧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적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해냈다는 것이 멋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파묵은 이제 작가니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느끼는 어떤 이런 세계관을 이제 묘사했고, 근데 이 세계관이 제가 저에게 가져오면 제 안에도 이제 어떤 글을 쓰고 싶은 작가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고, 또 제가 또 현재 실제 어떤 살아가는 저의 삶이 있는데, 실제 저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 파묵이 하는 생각들과 고민들이 굉장히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 자신이 항상 인식을 할 때 어딘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는 성큼성큼 어떤
중심부로 그렇게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한참 밖에 밀려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룩해 놓았던 나만의 어떤 가치관, 또 나만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제 삶의 어느 시기에 누군가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한때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새는 공감되고 이해되는 면이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제 안에 저희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방했던 것이죠. 또 제가 사회생활을 지금 다니고 있는 현대캐피탈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의 첫 번째 저를 맡아주셨던 함께 일했던 팀장님한테 전화를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고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연락해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 당신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은 결국 어디선가 다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진 나일까? 이렇게 된 나도 하나의 온전한 진정한 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누구에게 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좋든 나쁘든 이런 생각들까지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명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내용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기왕이면 원문 텍스트를 같이 좀 공유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발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제 때는 오로한 파묵의 이제 검은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한 2시간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책 자체가 1, 2권 나눠져서 분량이 상당한데 최대한 내용을 간추리고 또 함께 나눌 발췌된 내용은 좀 2-3개 정도로 압축시켜서 같이 내용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 검은 책의 핵심 테마는 모방과 진정성입니다. 네, 진정성. 특히 작가의 진정성. 이거는 참 인간의 진정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